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당 쇄신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답니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한 3선 이상 의원들은 불출마하든지 아니면 당선이 그다지 쉽지 않은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등 떠밀려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갑자기 총대를 메고 험지에 출마한다고 거기 지역 유권자들이 쌍수 들고 반기기만 할까요? 기분 안 나쁠까요? 갑자기 영화 친구 대사가 떠오르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 11월 6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기자 리포트를 하나 보고 이어가 볼까요? 음주 단속을 피해서 달아나던 렌터카가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요. 일주일 전에 면허를 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답니다. 박상호 기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흰색 승용차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납니다. 마침 대기하던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차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세우세요. 정지 신호에 걸려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굉음을 내고 달아납니다. 경찰이 바짝 추격하자 더욱 속도를 올립니다. 급기야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휘청대더니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찌그러진 차 안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조합니다. 다행히 버스에는 승객이 한 명도 없었지만 버스 기사가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를 딴 지 일주일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친구와 놀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동성자는 술 냄새가 좀 났는데 운전자는 지금 기절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이 영상 보면 이 차는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천만 다행인데 대체 어떻게 된 사고예요 지금? 예, 이제 친구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술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고가 좀 크게 났기 때문에 네. 예, 그 구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이 파란색 시내버스와 하얀색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한 모습입니다. 이야, 네. 예, 누군가를 급하게 부르죠. 네. 들 것을 들고 와서 자 운전석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발로 차서 켭니다. 이제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네. 자, 이 차량에 동승자도 친구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 앞에 본인 한번 보세요. 아이고. 심하게 구부러져 있죠. 진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 속도를 좀 체감할 수 있는 이 그러니까. 차량의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저렇게 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요.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에어백이 당연히 터졌겠죠. 에어백도 터졌고. 그런데 저 정도 찌그러질 정도인데 다행히 부상에 그쳤다는 건 글쎄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추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일단은 기가 찬 게요. 네. 고교생이 운전한 데다 거기다 술 냄새까지 났다고요, 지금? 참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조만간 며칠 있으면 수능이죠.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 수능 며칠 앞두고 렌터카를 빌려서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다친 사람은 셋이라고 그래요. 운전했던 그 본인, 네. 그다음에 그 옆에 타고 있던 친구,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정면으로 추돌하는 과정에서 저 허리하고 뭐 목을 다쳤다는 그 버스 기사분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다행히 중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네. 아마 운전한 그 이 고등학생 본인은
비골골절,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코뼈가 부러질 정도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추적할 때 그 경찰에 그 CCTV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방범용 CCTV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아마 사고 처리는 할 것 같고요. 네. 술 냄새 났다고 그러니까 아마 혈액으로 음주 측정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혈액, 네네. 음주운전에 사고를 냈다고 그러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 음주 측정도 김복준 의원님 늘 강조하시는 위드마크 공식 뭐 그런 건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현장에서 병원에 옮기고 네. 병원의 협조를 받아갖고 혈액을 혈액을 뽑았기 때문에. 뽑아서 그걸로 채취했기 이제 때문에. 혈액 분석으로 합니다. 예. 예. 체혈을 통해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또 측정한다. 지금 이렇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박준 변호사님, 네. 저 차는 대체 그러면 뭐 아버지 차, 부모님 차를 갖고 나온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차는? 아버지 차 아닙니다. 렌트를 한 차량입니다. 렌터입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면허를 딴 지 일주일 만에 이 렌터를 한 거거든요. 아하. 사실은 일주일 정도 땄으면 운전 잘 못합니다. 그렇죠. 또 확인도 가능하거든요. 뭐 미성년자인 걸 확인하고 언제 면허를 땄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뭐 법적으로는 뭐 구직을 확인하고 뭐 일주일이면 안 줘도 된다. 렌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죠. 확인했고 렌터를 안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뭐 거론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이면 운전 미숙하다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요. 그리고요, 그 비대면으로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러니까요. 차 빌리는 것도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 빌려주도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허술하다는 얘기잖아요. 대체 어떤 렌터카인지 모르겠지만 최진봉 교수님, 사실 저 정도 사고 이거 정말 큰 인명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렇죠. 아니, 운전도 미숙한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음주까지 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요.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박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제도가 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돼 있으니까 참.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제 말은. 그래서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차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염려해서 너 좀 더 연수 좀 더 하고 나서 타라. 이렇게 지도가 가능하지만 렌트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신분증하고 면허증만 있으면 누군지 신분 확인도 안 하고 거의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렌터카 업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조금 예를 들어서 숙련이 안 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제한을 한다거나 또는 사고 경력이 있거나 음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렌터카를 빌릴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시에 운전자 그 고3 학생이 술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는 이제 국가에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요. 꼭 술이 아니더라도요. 운전이 얼마나 미숙한지 그 앞서 순찰차 블랙박스 보면 알잖아요. 양지민 변호사님 순찰차를 피해 도망가는데 도주를 하는데 급가속한 다음에 이 브레이크 페달을 제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버스랑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음주운전 상태였기 때문에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서 사실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범법 행위도 있었고 그 네. 와중에 저렇게 이제 큰 사고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이제 주요하게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지금 버스 운전기사 이제 경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상을 그렇죠. 당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네. 더불어서 사실은 렌터카를 빌릴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약관의 조항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보험 처리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벌은 처벌대로 받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민사적으로 이 학생이 배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아까도 보셨지만 차가 거의 반파되듯이 손괴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버스도 사실은 이제 손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들도요, 이 아이들 단속이랄까요? 그런 걸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진짜 인명피 났다면 어쩔 뻔 했습니까? 이 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학생도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기를, 또 따끔한 처벌을 좀 받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뭐 직장인들은 이제 몇 달 있으면 내년 1월인가요? 연말정산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혹시 뭐 정산할 게 있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10월 28일에 오후 7시경에 이제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목격된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수상하게도 이제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란다 창문을 넘어서 1층이었는데 베란다 창문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허. 누가 봐도 사실 이건 절도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남성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절도범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주인인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하하, 아니, 물론 전 남자친구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해괴망측한 모습으로 그 집에 들어갈까요, 김복준 의원님? 이 사람은 아마 헤어진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내가 볼 땐 미련일까요? 미련이 아니고요. 같이 이 동거 생활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돈으로 이 여성에게 옷가지라든지 이런 거를 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값이요. 네. 옷값이 코트, 점퍼, 뭐 이거 전부 명품 의류라고 하네요. 아하. 그래서 토탈 하니까 3억 2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옷값 3억 2천을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서민은 전 재산이 3억도 안 되는데 옷값만 3억 2천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말씀드려서. 네. 뭐 사건 관련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여하튼, 그 남성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이니까 네. 여자한테 3억 2천만 원어치 옷을 사줬겠죠. 그런데 사주고 나서 헤어지고 나니까 네. 돌려받고 싶거나 아니면 네. 그걸 뺏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침입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온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선물이나 또 이걸 사줄 때는 언제고, 그것도 진짜 명품으로 사줬나 봐요. 3억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의류들, 이걸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김경 아나운서, 저 훔친 거 가지고 멀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숨겨놓고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이게 총 3억 2천만 원어치기 때문에 물론 네. 한 벌의 가격도 높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양도 이제 상당했거든요. 그러겠죠. 예.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이제 아파트에서 이 옷을 훔친 다음에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팔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사진을 찍습니다. 네, 휴대전화로 옷을 하나 찰칵 찍어요. 왜 또 기념으로 남기려고 찍는 거예요? 글쎄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하. 일단은 찍어서 이거를 전 여자친구에게 또 전송을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참.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내 집에 들어온 것도 섬뜩한데 네. 내 옷을 찍어서 보내니까 정말 황당한 거죠. 네. 그래서 곧바로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 남성 미련이 남을 수는 있는데 이런 미련한 행동은 하면 안 되죠. 예. 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물론 이 사람의 뭐 직업 같은 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억이 넘는 명품을 전 여자친구에게 사줬단 말이에요. 물론 꼭 어떤 뭐 잘 나가는 정말 좋은 번들을한 직장 아니면 집이 잘 살아서 그렇게 사줬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막말로 대출받아 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고가의 명품이란 말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진짜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마도 이제 여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 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3억 2천 정도나 되는 돈을 들여서 옷을 사줄 정도면 네. 뭐 일반적이진 않죠. 네. 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모르겠어요. 저 남자분이 저 옷을 통해서 마음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진심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사실혼 관계까지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네. 헤어진 이유도 결국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들어가 저 옷을 가져온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왜냐면 이른바 3억 본전생각? 2천 그렇죠. 주고 났더니 이제 헤어졌잖아. 네. 그러니까 헤어졌으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준 거 다 돌려줘. 이건데 네. 그랬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3억 2천이라든 명품 같은 경우 또 다시 중고로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 전 여자친구에게 이런 어떤 뭐랄까요.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어서 본인이 얼마나 상황이 기분 나쁜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진짜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백장에 뭐였어. 이걸 찍어서 그 전 여자친구가 전송했대요. 옷 찍은 걸. 그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본전 생각 날 수도 있고요. 아하. 아니면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준 거 도로 찾아가니까, 내 거 도로 가져가니까 너 약 올라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두 분 계시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정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 선물을 해서 일단 내가 주면 이미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 걸 무단으로 들고 오면 그건 절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범죄자가 된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이 3억 넘는 옷을 훔쳐 나와서 이 사람은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김계가 나와서 이 옷들을? 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옷을 그러니까 뭐 훼손을 하거나 어디다 갖다 파는 게 아니고요. 이게 또 아무래도 고가잖아요. 네. 네, 총 3억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삿짐 센터에 고이 모셔놨다고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으니까요. 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걸 또 다시 보관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아까우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일단은요, 이 여성분 입장에 생각해보면요, 양진 변호사님 섬뜩할 거예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전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없는 집에 사실은 침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뒤져서 본인이 선물을 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아직 전 남자친구가 했다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내가 뭔가 도둑이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나중에 사실은 이제 전 남자친구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섬뜩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뭐 아파트니까 CCTV 이런 거 다 고스란히 찍혔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뭐라고 했어요, 김기아 아나운서?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친구와 6년 동안 교제를 했다. 사실상 6년 동안이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혼 관계다. 우리가 6년 동안 만났으니까 사실혼 관계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집 살 때도 내가 다 돈을 다 구해다 줬고, 내가 들고 나온 옷, 이 3억 2천만 원짜리 옷들, 네. 이것도 내가 다 선물한 것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석 달 전에 일단 뭐 헤어졌다고 이야기는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6년 동안 교제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이 남성의 일단 주장일 뿐입니다. 여성의 얘기 입장이 아직 안 전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석 달 전에 이 여성과는 헤어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앞서도 이제 뭐 김복준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성은 그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송된 옷들을 보면서 가져갔다는 걸 보고 혹시 이랬을까요? 야, 나쁜 놈아, 낙장 불입이야. 어떻게 한 번 준 걸 가져가니? 막 이랬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진짜 여성한테 남성이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제 김복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증여한 겁니다. 내가 이런 경우 사실 많아요. 이게 연애 기간 중에 선물을 받았다. 끝나면 내가 그거 반환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주거가 아니라 그냥 증여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만약에 혼인을 하면 내가 이걸 너의 소유로 넘겨주겠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걸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냥 준 거는 증여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내가 가져온다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건 절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연한 이제 범법행위로 보셔야 되고 남성은 이제 사실혼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녀가 동거를 한다 그래서 다 사실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혼은 사실은 혼인의 실체와 그리고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왜냐하면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뭐 헤어질 때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권리가 이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혼은 내가 동거를 했다라는 이제 주장과 사실혼이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준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은 지금 언뜻 제가 생각만 해도 범죄가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네요. 그렇죠. 베란다를 통해서 남의 집에 침입을 했죠. 주거 침입죄가 성립주고. 또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아마 손괴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손괴죄도 성립되고 절도가 돼요. 3억. 자기 게 아닙니다. 주자마자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네. 남의 소유, 남의 점유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3억 2천에 해당하는 절도가 되고 다만 본인이 주장하는 뭐 연애관계 이런 부분들은 양형에 참작이 될 겁니다. 그뿐이지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이 사건에서 진짜 좀 특이한 게요. 김기아 아나운서, 이 남성이 그 옷을
고가의 옷을 훔치고 나왔을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아파트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왔다면서요? 예,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네. 골탕 먹이라는 거잖아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소심한 복수를 한 것 네. 같은데 어쨌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왔는데 네. 이제 전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갈 때 좀 당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시 찾아갑니다. 아, 또 가요, 거기를? 예, 그 아파트 현관문으로 또 네. 찾아가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비밀번호로 열리겠지 하고 눌러봅니다. 네. 그런데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뀌어 있어. 이거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전 여자친구가 이게 비밀번호가 누군가 바꿔놨다. 혹시 전 남자친구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 네. 다시 변경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집주인은 뭔가 어떤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 키가 있으면 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아하. 예. 그래서 참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 그런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뉴스파이터 통해서 여러 악마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악마가 있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8월 숙박비 4만 원 시비 끝에 이 투숙객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 손님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사건입니다. 네. 그때 당시 한강 시신 사건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네. 이 장대호가 어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 법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요 더욱더 섬뜩합니다. 법정에 나오는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장대호인데 보세요.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합니다. 밖에 취재진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왼손을 들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요.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쪽에 한 번, 저쪽에 한 번 인사를 건넵니다. 저게 사람을 죽인 사람의 표정일 수 있는지 네.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저런 손동작이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냥 진짜 무슨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연예인들이 입국장에 들어올 때 팬들이 와 소리 지르면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럴 때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대호가 지금 법정에 들어서면서 네. 아주 고개까지 이렇게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지가 무슨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 마냥 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장대호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한 적 없고요. 심지어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뭐 더더군다나 검찰에서는 그 얘기도 했어요. 용서받고 싶지도 않고 피해자 또 혹은 피해자 유족들한테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다. 그리고 나 사형당해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 했던 사람이고요. 이거 말고도 법정에서 그 유가족들한테 윙크 보내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윙크까지 했다고요? 미소를 띠고 윙크 보내고 이랬던 사람이고요. 네. 지금 저거 1심 재판 가는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자기 형량이 떨어질 때도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뻣뻣하게 고개 들고 방청석도 쳐다보고 아주 뭐 여유 있게 그 자신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저 사람이 정상은 아니죠. 장대호 진짜 왜 그럴까요? 본인만 생각하지만 본인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와 가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정말로 장대호의 과거 그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한 말씀 하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이에요. 상대방이 죽을지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때마다요. 뉴스파이터가 참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여러분도 불편하시잖아요. 저 장면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조금의 양심의 가책 눈꼽만큼도 없고 양지민 변호사님 저 때부터의 태도가
지금 어제 1심 선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법정에서 있었던 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런 이제 모습까지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장대호가 법정에서의 태도도 저런 태도와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판부는 그 사람이 진술하는 그 말 워딩 자체도 보지만 어떤 태도로 재판을 임하는지에 대해서도 봅니다. 그래서 장대호가 사실은 말은 그랬어요. 변론 과정에서는 내가 자수를 했으니까 감형해달라라는 이제 변호인의 얘기도 있었고 그런 취지로 감형을 얘기하는 적도 있었지만 네. 하지만 재판의 전 취지로 봤을 때는 사실은 태도가 굉장히 불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가 있다. 그리고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변호인은 아까 이제 자수를 했으니까 감형해달라라는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범행이 발각된 후에 내가 정말 뉘우치면서 자백을 하는 것 역시도 법적으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하지만 장대호 같은 경우에 이제 자술은 실제로 본인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내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는 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팩트로 보자면 장대호가 자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이것이 감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양형에 이제 반영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자수 관련돼서 좀 그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이 장대호가 이랬답니다. 이제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고 나서 당연히 경찰이 압박이 들어오죠. 이제 본인이 곧 검거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수를 할 것인가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대요. 장대호가. 근데 가만히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본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자수를 해서 억울한 사항을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를 이걸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수를 선택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건 진정한 자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 말까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앞서 재판부 얘기가 지금 재판부도 즉 법관들도 인간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법정 태도를 보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서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 말씀처럼 박준 변호사님. 네.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렇게 또 선고를 하는가 봐요. 안 됩니다. 이런 선고는 사실상 지금. 의미가 없어요. 사형이면 사형,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그리고 가석방이나 그 행형 관련돼서는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가석방 주라 말라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1일부터 그 이후로 사형이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긴 한데 네. 재판부에서는 여러 명을 살해했는 경우를 말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명 정도 살해했다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를 안 하는 게 좀 최근에 좀 추세입니다. 한 20년 전이나 그 전이라면 사형 선고가 일반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 때문에 사형 선고를 못한 걸로 보이고요. 네.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하면서 가석방을 하지 말라라고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이 가석방 하라 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무기징역은 기한이 없는 징역입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가석방이 지금 가능한 게 현행 법입니다.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20년 네.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군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부도 인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판결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감정까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읽어드릴게요. 가석방 없이 이런 표현의 판결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뉴스파이터 하면서요.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무기징역형이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봐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장대호가 만약의 경우에 가석방 내 사회로 다시 나오면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기분 나쁘면 누구든지 또 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사회적으로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거는 뭐 흉기와도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요. 저런 사람이 사회를 돌아다닌다? 네.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네.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타까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박 변호사 얘기했듯이 재판부가 저렇게 얘기했더라도 20년 후에 가석방이 된다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예 사형을 언도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렇게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다가 얘기하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인사하고 윙크하고요. 본인한테 그 상황이 언제였냐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였어요. 그때 피해자 가족을 향해서 윙크를 했다니까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가 큰데 거기다 두고 윙크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저는 정말 사회 부적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형이 집행이 아니죠. 선고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선고를 지켜본 이 피해자의 유족들은 얼마나 진짜 억장이 천불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도 좋다고 지금 열심히 살아남았지만은 대한민국 이렇게 법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항소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너무 억울해 어떻게 사람 두 번 세 번씩 집에도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나와 사형 나오면 못 나와도 평생 못 나오는 해서 나는 이렇게 유족들의 저 심정 저희가 어떻게 뭐 다 헤아리겠습니까만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판사님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그 립서비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립서비스를 하신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판사님은 선고하는 것까지가 판사의 의무예요. 그 이후에 집행 여부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제 아마 이 재판장이 답답하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에 명기돼 있어요. 유기징역은 아마 형기의 3분의 1만 살고 나면 나갈 수 있고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이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건 법이 그러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형벌 체계에서 사형은 존재합니다. 그건 명백히 존재합니다. 네. 아직까지 무슨 감형 없는 뭐 종신형이라든지 뭐 그 합산형이 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사형을 안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영구격리의 취지에서. 그런데 이 경우라면 지금 이제 판사님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그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 20년 넘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겠죠. 사형을 선고하면 상징적 의미라도 그렇고요. 네. 사형을 선고하면 이 사람이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 사람을 영구격리하는 겁니다. 재판장 말대로. 네. 그렇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하시면서 영구격리라는 용어를 쓰시면은 그거는 안 맞죠, 이치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속히 이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이 형법 체계에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든지 만약에 네. 사형을 집행 안 하려면 네. 합산형에서 뭐 200년, 300년을 때리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바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마 유족분들이 저렇게 억울하는 부분도 이런 말이 말 표현에 그칠 뿐이지 20년 지나면 나오지 않겠냐 바로 그런 데서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재판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민 씨 노래 중에 흔들린 우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사이도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9월 27일 날 용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네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50대 경찰관 네. 박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하.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아하. 2차에 술을 마셨어요. 네. 소주 7병을 마셨는데 와, 많이 마셨네요. 예, 많이 마셨어요, 네. 두 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가, 그러니까 그 박경희의 친구가 술에 취해서 본인의 차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차는 이제 박경희의 진술입니다. 박경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가 원래 계산을 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차에 가서 자고 있으니 본인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카드가 한도에 막혀서 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이제 친구한테 간 거죠. 차에서 자고 있는. 네. 그래서 친구한테 깨웠는데 이제 만취해서 자고 있어서 네. 친구 호주머니에 있던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로 결제를 대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돌아와서 영수증을 그 친구에게 옆에 좌석에 조수석에 놔두고 친구한테 음주운전 하지 마 하고 돌아간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술에 깬 이 친구가 네. 경찰관이 이 박경희를 고소를 합니다. 이유는 내 카드를 훔쳐서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 이게 이유입니다. 아니, 지금 같이 술을 마셨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네. 근데 이거 고소 대상이 됩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앵커께서 조금 전에 흔들리는 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잊지도 않은 우정이에요. 잊지도 않은, 네. 잊지도 않은 우정을 만들려고 했던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1차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1차 소주 한 7병 정도 꽤 거나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마 이 박경희가 계산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술 먹으러 간 거죠. 네. 2차 가가지고 술이 술 먹으러, 네. 20여만 원 정도 술값이 나왔는데 박경희가 아마 그 친구가 술이 취해가지고 차에 들어가서 자버리니까 자기가 내려고 카드를 꺼냈는데 잔고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잠자고 있는 친구 차에 가가지고 친구 주머니를 뒤져서 친구 카드를 꺼내다가 계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하고 놓고 야 음주운전 하지 마 그러고 자기는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있습니다. 서로 2차를 친구가 낸다고 이야기가 사전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녹음까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승낙 없이 그 자고 있는 친구의 주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그 행위 자체가 절도고요. 그거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카드를 사용하면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박경희는 경찰관이지만 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절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이 두 개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경찰입니다. 박경희. 말 그대로 경찰인데 박준 변호사님. 네. 억울할까요? 이 박경희는? 그래요. 억울할 수밖에 없죠. 만약 그게 맞다면. 네. 근데 지금 확인이 불가능할 뭐라고 겁니다. 하던가요? 경찰 조사에서. 일단 조사에서는 2차는 이제 1차는 자기가 샀고, 뭐 김복준 의원이 지금 얘기했지만 2차는 친구가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짜 그랬대요? 이분 얘기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카드도 돌려줬다. 야. 그러니까 나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미 술에 취한 사람의 지갑을 가져가고 또 카드를 빼서 카드 결제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정말 2차를 사기로 했다는 게 네. 친구가 사기로 했다는 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양형에 되게 참적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뭐 기소에 내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되게 참적이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아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본인이 계산하고 나중에 얘기한 게 맞지. 그걸 슬쩍 해가지고 해서 계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범죄되는 것이거든요. 야, 너 있잖아. 야, 니 그렇게 잠들면 어떡해. 니가 2차 산다 그랬잖아. 내가 1차 샀으니까. 지금 박경희 심정 이걸 거란 말이에요. 깨야죠. 깨어서. 네. 근데 직접 꺼내도록 만들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박경희가 입증을 하려면 사실 친구지간 단둘이 술 먹는데 SNS로 그래. 2차는 내가 살 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뭐 증빙할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속이 터질 박경희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텐데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조금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술자리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는 9월인데 그렇죠. 이제 와서 고소를 이뤄졌어요? 그게 이제 한 달 10일 정도 지났어요. 네. 오늘까지. 그러니까 9월 27일에 사건이 터졌으니까 아마도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두 사람 사이에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박경희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마 영수증을 보고 친구가 전화했겠죠. 너 내 카드로 계산했냐? 네가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네가 자고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적 없어. 이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돈을 돌려줘.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구성을 해본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추측입니다. 추정.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둘 사이에 이제 관계가 조금 틀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옥신각신하면서 몇 번의 아마 통화가 있었을 가능성이나 문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박경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이거는 본인이 사겠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시 친구 카드를 쓴 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거고 친구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네가 왜 내 카드를 가지고 쓰느냐라고 아마 항의하는 글을 보냈을 것이고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돌려달라 안 된다, 돌려달라 안 된다 하다가 감정 싸움까지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이제 고소까지 오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김목준 의원님?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진짜 2차 내가 낼게, 1차는 내가 내고 이게 뭐 녹음돼 있을 리도 없고 뭐 서면 계약서를 썼을 리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두 사람 대질 신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떤 그 절취의 고의성 이런 거는 뭐 없다고 해가지고 절도죄는 혹시 빠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고의성이 없다면. 그러나 여전히 불변인 거는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입니다. 그래요. 내 카드는 내가 써야 돼요. 결정. 그 부분은 여전히 처벌받을 것 같은데, 아이, 경찰관이 이 정도의 기본적인 그 법상식은 있어야지 답답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요. 어쨌든 박경위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뭔가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법은 법이잖아요. 엄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술에 취해 잠들었던 친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제가 돼 있으니까 또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만약에 수사 또는 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솔로몬의 해법이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운전하시는 경우 왕왕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0월 31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보시길 뭐 귀신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귀신이 아닙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이 상황이 흔하진 않은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다가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당 영상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잡고 보겠습니다. 네. 네, 어두운 밤 블랙박스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가까워질 때 보이시나요? 혹시 이 앞쪽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차도 위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어허. 사람입니다. 아하. 예,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결국 보행자와 부딪히고 마는데 네. 자, 운전자가 나와서 보행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자, 도로 위에 가만히 서 있던 보행자. 부딪힌 차량,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니 대체 지금 도로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난 걸까요? 대체 저때 상황을 그래도 운전자분께 들어보는 게 낫겠죠? 차량 운전자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차로 정도 되는 도로거든요. 제가 1차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신호가 주황불로 이제 바뀌고 있을 때라서 제가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속도 줄이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사람이 딱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충돌한 그 상황이에요. 저는 가만히 서서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핸드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을 마셨던 상태였거든요. 2병 정도 마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왜 거기 서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자기가 거기 가 있는지는. 이야, 지금 이런 황당한 경우예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사람, 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 일단 또 하필이면 어두운 색깔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밤에 껌껌한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으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예,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운전자분 같은 경우는 왕복 그 10차로 도로라고 그러면 정말 그 번화하게 큰 도로인데 그렇죠. 사람이 저렇게 그 길 한복판에 서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보니까요. 주황색으로 바뀌니까 서서히 감속을 하고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사망사고까지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네요. 그나마 이제 그 불행 중 다행인데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운전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렇게 예상치도 못한 장소에 한복판에 어두운 옷을 입고 사람이 서 있으면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정면을 완벽하게 주시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아, 우리 법상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전면 그 주시태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지만 일정 부분 뭐 이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요? 운전자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건데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분은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저 예. 사람은 대체 그럼 저 도로 한복판에 왜 서 있었던 거예요, 저게 저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잘. 네. 근데 운전자, 지금 사고를 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횡설수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횡설수설한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나 또 한 번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지금 뭐 핸드폰, 지갑을 잊어버려서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휴대전화를 본인이 보고 있었잖아요. 휴대전화 들고 있는데. 네. 아, 나못 그런데 살겠다, 진짜. 휴대전화, 지갑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 이렇게 있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구급대원들이나 이 운전자 입장에서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도로인지 이게 어딘지 인도인지도 분간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저거는 본인도 위험하지만 운전자한테도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옆에 차가 없어서 다행히 급브레이크 밟거나 피하다가 옆에 차하고 또 추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 길이 이게 보행도가 아닌 곳에서 저렇게 서 있는 것은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저분도 참 잘못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저렇게 크나큰 이 잘못된 행동을 한 보행자, 어쨌든 이 잘못은 했지만요. 저렇게 차에 치였잖아요. 김기관 아나운서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운전자가 아무래도 사고가 났으니까 이 보행자의 상태를 살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응급실에 가서도 진찰을 이제 받았었는데 네. 이송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골절은 없었고 또 몸 상태가 이제 큰 문제, 생명에는 뭐 지장도 없고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진단을 받고 퇴원을 했다고 해요. 아. 근데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이 사고가 난 보행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저 다시 입원을 좀 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되죠. 물론 뭐 아프면 뭐. 갑자기 몸이 또 아플 수도 있고 왜냐면 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라고 또 있을까요? 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운전자분은 이 사고로 그러면 입원 처리만 해주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전자분, 차량 운전자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쨌든 자기 잘못은 알겠는데 사람 대 차 사고니까 무조건 해줘라 보상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급브레이크 밟아서 목이랑 어깨랑 이쪽이 아픈데 뭐 근육이 놀랐다는 것 같거든요. 무장횡단 사람들은 차가 오면은 그래도 피하기라도 할 거잖아요. 제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안 했거든요. 지금 이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한 그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이 이랬다네요. 지금 양진민 변호사님. 어쨌든 사람 대 차로 사고 났으니까 나한테 보상해줘요 이런다면 이게 진짜 보상해줄 의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보행자와 차 사이에 이제 사고가 나면 사실은 이제 보행자가 약자인 건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자인 걸로 보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사실은 전방을 주시를 하고 열심히 이제 주시를 하더라도 사실은 예측 불가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과실 비율 참작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얼마나 사실은 저렇게 어두운 밤거리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이제 1차로에 서 있을 것을 예견 가능했느냐. 만약에 내가 이제 속도 위반을 하지 않고 정속도로 달려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때 이 사람을 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사실 다 따지게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을 다 따져서 보행자가 만약에 과실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운전자가 조금 더 전방을 주시했어야 됐다라고 하면은 뭐 운전자의 그 과실 비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총 사실은 이제 피해액을 합산을 해서 과실 비율별로 나눠서 이게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운전자가 전적으로 무조건 100%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번 사건 보면서요, 박준 변호사님. 네. 운전자분도 억울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억울하죠. 지금요. 네. 억울하죠. 네. 근데 문제는 무단횡단 한 사람도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이 사람의 처벌은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세상에 무단횡단 그거밖에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이 됩니다. 법적으로. 되고 과실로 뭐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어떤 잘잘못을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무단횡단한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뭐 보험이나 아니면 법에서 조금
손질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이제 차로 친 사고는 비단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뉴스 파일도 전해드렸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면서요, 양진 변호사님? 네, 무려 사망 사건이었는데도 사망 사고인데도 이제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30대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새벽 6시 22분경에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할머니를 차로 치게 되고요. 결국 이 할머니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봤어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었는데요. 이 판단이 항소심에 가면서 뒤바뀝니다. 어허. 항소심에서는 운전자가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지켜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이제 운전자가 89km 정도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80km로 지켜서 운전을 했더라도 할머니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정말 불강력적인 것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의의 의무. 서로 신뢰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에서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누가 그 밤에 무단횡단할 줄, 그리고 떡하니 서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이 사건 과연 정말로 운전자분이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또 추후 얘기를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